자, 그러면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양자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알고리즘, 하나는 팩터링 알고리즘이었고 두 번째는 그로버 서치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팩터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개념은 그러니까 팩터링 알고리즘이 유용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저희가 많은 숫자들에 대해서 모듈라 익스포넨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중첩 상태를 딱 만들어서 모든 가능한 입력들의 중첩 상태를 만들어서 한 번에 다 계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양자역학적으로 되게 효율적인 그런 연산이라서 그래서 간단한 양자 회로로 뭐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버헤드가 훨씬 적은 양자 회로로 구성을 해도 그게 실행이 된다. 그게 사실 양자 알고리즘이 고전 컴퓨터로 돌리는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이유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던 게 그로버 서치 같은 경우에 여기도 역시 약간 비슷한 포맷을 따랐죠. 처음에 모든 가능한 입력에 대한 중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 있는 그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만 이게 계속 그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가 증폭이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보강 간섭을 통해서 걔는 계속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관심 없는 서치 인덱스들에 대해서는 계속 앰플리튜드가 상쇄 간섭을 통해서 계속 감쇄가 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게 모든 가능한 입력들의 중첩 상태였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최종 이 상태까지 몇 번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그로브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통하면 얘를 몇 번을 반복하면 얘가 여기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측정을 하면 그럼 얘가 측정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그로브 서치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고 이때 계산의 효율성을 본다면 고전 컴퓨터로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찾아야 되는 주어진 모든 서치 스페이스의 크기가 m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서치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샘플의 종류가 n개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가 찾는 솔루션에 해당되는 그런 셋이 m개밖에 없다면 그러면 보통 이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줘야 될 고전 컴퓨터에서의 어떤 퀄인데 그거를 여기서 제시한 그로브 서치로 하면은 그거보다 스퀘어 루트만큼 적은 수의 쿼리만으로도 우리가 찾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그로브 서치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이 점을 잘 명심하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했던 양자 컴퓨팅 관점이 아니라 사실 양자 정보를 그러니까 이 과목이 사실 양자 정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양자 정보에서 또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을 이용한 암호키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불리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퀀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 사실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으려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암호키의 전달입니다. 물론 전달이라는 과정 자체가 여전히 일종의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서 제가 통신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신과 그 다음에 암호키 전송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점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왜 이게 퀀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가까운 게 퀀텀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양자 암호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분들 뭐 지금도 그렇고 이런 뭐 양자 암호 통신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딱 뭐가 옳은 표현이다라는 건 없고 근데 사실 뭐가 좀 더 잘못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다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양자 암호랑 제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현재 사용하는 암호키 시스템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암호키 방식은 보통은 퍼블릭 키, 그러니까 공개 키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개 키의 암호 방식은 RSA라고 하는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RSA 그 암호키 방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 퍼블릭 키 시스템 아니면 RSA 시스템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은 양자 암호랑 양자 컴퓨터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양자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걸로 보여드렸던 소인수분해 문제. 소인수분해 문제가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문제가 일단 어렵다는 거는 뭐 계속 강조를 했고, 근데 그 어렵다는 사실이 이 RSA 암호 체계를 성공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RSA 암호 체계에서는 어떤 되게 큰 두 개의 프라임 넘버를 곱한 그 숫자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키를 가지고, 그거를 보통은 공개 키라고 부르는데,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우리가 전송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 시킵니다. 근데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정확하게 풀려면 그 공개된 두 개의 큰 프라임 넘버가 곱해진 숫자를 가지고는 알 방법이 없고, 그 원래 공개 키의 구성 요소인 각각의 프라임 넘버를 알아야, 그래야지 그 전송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숫자의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게 암호를 깰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그렇게 큰 숫자의 소인수분해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양자 컴퓨터에 양자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 컴퓨터로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가보시면은 RSA 팩토링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RSA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사도 만들고 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암호화 방식이 얼마나 고전 컴퓨터로 깨기 어려운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꾸로 사람들한테 공모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들을 깨면 그 사람들한테 상금을 주기로 됐습니다. 물론 그게 어느 순간 되니까 사실 그 사이에 컴퓨팅 파워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공모했던 그 키들 정도는, 그 키의 많은 부분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깼기 때문에 요즘엔 그때 사용했던 그 키보다 훨씬 더 긴 키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포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한번 가보시면은 이런 키를,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소인수분해 문제가 얼마나 계산이 어려운 문제지에 대한 반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퍼블릭 키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단순한 암호화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한 인증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점인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QKD 자체는, 제가 앞으로 오늘 설명할 양자 암호 자체는 사실 양자 암호 키 분배 방식은 사실은 인증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상호 보완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고요. 근데 오늘 얘기할 방식은 사실은 이 퍼블릭 키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시메트릭 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메트릭 키 방식은 사실은 훨씬 더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통신에서는 A가 어떤 내용을 보내고 그 다음에 B가 어떤 내용을 받는다고 할 때, 이거를 보통 보내는 사람을 A라고 부르면 귀찮으니까 앨리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밥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좀 부르기 쉽죠. 그래서 저도 아마 설명하면서 보내는 사람 대신에, 그러니까 송신자 대신에 앨리스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수신자 대신에 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 이 대칭키 방식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에 앨리스랑 밥이 둘만이 알고 있는 고유한 어떤 암호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제3자들은 전혀 그 암호키를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간단하게 앨리스는 자기가 보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보내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결국에 항상 비트의 스트링으로 표현될 테니까 여러 개의 비트 0, 1, 0, 0, 1 어쩌고 쭉 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이쪽에서 얘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암호 키라는 거죠. 그래서 키가 있으면은
여기 들어온, 그러니까 키 자체도 그냥 하나의 비트가 아니라 얘도 일종의 어떤 시퀀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0, 1, 1, 1, 0, 0, 뭐 어쩌고 쭉 나가겠죠? 비트 시퀀스로. 그러면 예를 들면 얘와 얘를 합쳐가지고 여기서 XOR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면은 사실 얘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이 비트, 각각의 비트가 플립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0이면은 그 비트가 그대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1이면은 여기 있는 비트가 플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달될 때는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암호화가 됐다가 다시 여기 나올 때는 만약에 밥이 똑같은 그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시 여기다가 이 받은 자신이 다시 여기 전달받은 이 암호화된 문구를 여기다가 다시 XOR를 해가지고 해주면은, 그러면 만약 여기가 똑같다면 그러면은 첫 번째 비트는 얘가 플립을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는 얘가 플립을 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트 플립, 네 번째 비트 플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트 플립 안 하고 여섯 번째 비트도 그냥 플립 안 했으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적용되면 다시 원래 원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복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비트들마다 얘가 0일지 1일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암호키 자체는 0일지 1일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전달된 메시지만 보고는 절대로 이걸 해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저희는 보통은 대칭키 방식이라고 부르고, 그 대칭키 방식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제가 얘기할 그 양자 암호키 방식은 이 대칭키 방식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양자 암호키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보통 아마 요즘에 또 많이 듣는 표현이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다시 뭐 줄여서 PQC라는 얘기를 많이 좀 들으실 건데, 근데 PQC의 개념은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RSA 방식이 되게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고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보니까 이게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은 되게 위험하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죠. 그러면은 현재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제들을 많이 보듯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의 모든 거를 다,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대체해가지고 다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문제들은 사실 양자 컴퓨터로 푸는 것보다 기존 컴퓨터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소인수분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알고리즘이 잘 정의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양자 알고리즘을 쓰면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지만, 근데 여전히 양자 컴퓨터가 못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할 암호 방식은 더 이상 양자 컴퓨터도 깨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에 기반의 그런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풀어야지만 암호가 깨지는 그런 새로운 암호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러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암호 체계를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가 대시를 정확하게 지은 그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읽어가지고 퀀텀 크립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퀀텀 크립토그래피의 다음 세대로서 포스트라는 표현을 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는 포스트 퀀텀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안전한 암호 체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통 그러니까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한 의미는 포스트 퀀텀 컴퓨터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아니면 크립토그래피 for post 퀀텀 컴퓨팅 era,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 시대가 들어온 다음에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암호 체계를 보통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질문이 이거죠. 현재 사람들이 많이 RSA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양자 컴퓨터로 깨질 수 있는 그런 암호 체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새로운 양자 컴퓨터에도 안전한 그런 새로운 어떤 암호 체계를 개발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고, 뭐 막말로 양자 컴퓨터 그 정도로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솔직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저런 RSA 암호 체계를 깰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그러면 적어도 이 알고리즘들 구성되어 있는 건 봐도 현재 2048비트짜리 그런 RSA 암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한 수천 개의 적어도 수천 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그런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는 그런 단계를 보면은 그게 10년 내에 1000개씩 가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3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대략 그냥 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니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여유 있게 30년을 그 정도의 파워풀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시간이 30년이 됐다. X를 만약에 3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예를 들면은 새로운 암호 체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로도 깨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암호 방식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그거를 찾는데 그리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암호 체계를 만들려면 암호 체계는 일종의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걸 동의해서 사용해야지만 그게 실제로 사용되지. 그냥 한쪽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다른 쪽에서 사용 안 하면 말짱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암호 체계를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당연히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10년 안에 그런 암호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비밀들은 라이프타임을 가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케네디 암살에 대한 어떤 그런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케네디 암살에 대한 그런 많은 비밀들을 CIA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수십 년 동안은 CIA가 그런 내용들을 절대로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새로운 비밀이 생기면 모든 비밀들은 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안전하게 보존돼야 될 연한? 그러면은 예를 들어 25년짜리 비밀이 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30년 후에 예를 들어 개발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25년짜리 그런 비밀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그 비밀이 언제 만들어졌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X를 제가 30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암호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도 안전한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한 10년. 그 다음에 비밀에 필요한 그런 보존해야 될 연한이 25년 하면은 올해 만들어진 애는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연한이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고 내후년에도 또 새로운 암호가 계속 새로운 비밀들은 계속 생산되겠죠. 근데 걔네들이 여전히 다 25년짜리라고 한다면 문제는 어느 순간에는 얘가 이 새로운 암호 체계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인데 만약에 이 보존해야 될 연한이 25년이다. 그럼 얘는 사실 35년 동안 안전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근데 만약에 30년 안에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걔네들을 충분히 깰 만큼 성능이 좋아졌다. 자, 그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사용하는 암호 체계가,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암호 체계가 양자 컴퓨터는 한참 뒤에나 충분히 파워풀해질 테니까 그때까지 안전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쉽게 대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밀에 필요한 연한, 그러니까 비밀 보존의 연한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언제까지 새로운 암호 체계를 개발해야 되냐? 그 결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실제로 파워풀한 게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리는데 왜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암호 체계에 대해서 걱정하냐에 대한 가장 큰 아규먼트는 이렇게 보존 연한이 긴 그런 비밀들은 내년에도 생산되고 내년에도 또 계속 생산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미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아니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아규먼트를 보통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에 제가 오늘 얘기할
양자 암호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할 그 새로운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 기반의 암호 체계는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깰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이 PQC에 좋은 캔디데이트로 보통 얘기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PQC 얘기할 때는 그 양자 암호는 빼고 그 외에 다른 방식들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마다 분류 체계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뭐 그냥 뭐 어디 포함됐냐 안 했냐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오늘 얘기할 그 양자 암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암호 체계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얘기 드는 게 그 레티스 기반의 암호 체계라고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수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 전혀 필요 없고 그냥 기존 컴퓨터로 수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쉽게 깨지 못하게 하는 거를, 이런 방식들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방식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게 제일 좋은 암호 체계 방식,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 시대 이후에도, 그러니까 포스트 퀀텀 컴퓨팅 시대에도 무엇이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제일 효율적이고, 사실 안전성만 따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성만 따지다 보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성, 그거를 동시에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암호 체계가 가장 그 대표적인 아니면은 표준이 될지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목에서는 그거를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양자 암호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그 서설이 길었던 것 같은데, 양자 암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제가 아까 앞에부터 잠깐 시작하면서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 양자 암호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명확하게 잡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양자 암호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걸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양자 암호키 분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하니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하려는 거는 암호키 분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주 안전한 그런 키를 먼저 분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럼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암호화시키고 싶은 이런 시퀀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암호키,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둘이만 나눠 가진 그런 암호키라면, 그러면 하나의 비트마다 하나씩 계속 인코딩을 하면 그러니까 암호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한 비트씩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암호라는 거는 재활용을 하면 사실 그만큼 암호의 파워가 안 좋아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영화 중에 알런 튜링에 관한 영화 보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2차 대전에서 미군이, 영국군 쪽이, 그러니까 연합군 쪽이 아니면 나치 쪽이 전장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걔네가 똑같은 암호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상 같은 문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암호 체계가 깨졌던 거죠. 그래서 같은 암호 키를 계속 반복할수록, 그러니까 반복 사용할수록 그 암호 키의 어떤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원타임 패드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지금까지 사용하는, 그러니까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개키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런 원타임 패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사실은 안전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설명할 양자 암호키 분배 방식은 적어도 물리학이,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맞다면, 여기서는 양자역학이 만약 틀렸다면 그럼 사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수준 내에서는 우리는 양자역학이 안전하다는 건, 양자역학의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적어도 그 프레임 내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양자 암호키가 왜 성공적일 수 있냐를 했을 때 정확하게는 양자역학의 두 가지 성질 때문이라고 저는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제 불가 원리, 노 클로닝 시어렘 기억나시죠? 어떤 임의에 주어진 양자 상태는 똑같은 애를 여러 개를 복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양자 상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는지를 안다면 그럼 똑같은 양자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3자가 누군가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저보고 이거를 똑같은 애를 근데 저한테 주는 건 딱 한 카피만 주거든요. 그 하나의 카피만 준 상태에서 저보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라고 하면은 결국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중첩으로 주어졌을지 아니면 어떤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얘를 복제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측정하는 순간에 만약에 얘가 중첩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얘는 하나로 컬랩스가 될 테니까 저는 이게 중첩이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그 다음에 중첩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클로닝 시어렘이 그게 양자역학이 가진 노클로닝 시어렘이었, 그러니까 그거를 노클로닝 시어렘이라고 불렀고 그 성질과 그 다음에 양자 상태들이 중첩이 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결국엔 양자 암호키 분배 방식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암호키라는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잠깐 강조했듯이 일반적인 통신하고 약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여기 그렸듯이 제가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어떤 랜덤 넘버의 비트 시퀀스를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고 싶은데, 자, 이 보내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거 제가 화면을 좀 전환을 시킬게요. 예,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멀리 보내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통신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허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이 암호키 자체는 그 모든 비트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만약에 이걸 전달하는데 왠지 두 번째 비트가 전송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보내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앨리스랑 밥이 둘 다 두 번째 비트는 문제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둘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비트 포기해.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비트로만 암호키를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면은 시퀀스의 순서가 바뀐 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 이게 일반적인 통신이었다면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들은 만약에 비트를 보냈는데 이 비트가,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건 항상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얘가 전송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보내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받은 거에 저쪽에서 제대로 수신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갖춥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그 정보를 계속 교환하면서 방금 전에 내가 보낸 게 얼만큼인데 그거에 전송이 제대로 됐는지를 어떤 체크섬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보내가지고 서로 컨펌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의 비트라도 전송이 제대로 안 됐으면 재전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하나하나의 비트가 안전하게 완벽하게 전달되는 때까지 통신 프로토콜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암호키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두 번째 비트 아무래도 문제 있을 것 같아. 그럼 서로 약속해서 버리자 하면 버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왠지 여기서 암호키를 막 전송하는데 왠지 한 요 근처에서 누군가 도청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그 구간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을 것 같으면 그냥 양쪽이 앨리스랑 밥이 몇 번째 비트부터 몇 번째 비트까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버리자 약속만 하면은 그럼 같이 통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도 나머지 이 값들만 가지고 해도 아주 좋은 암호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보낼 때
문제 생겼으니까 다시 재전송하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게 기존 통신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개념을 일단 머리에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양자 암호키 분배 방식을 할 때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사용하는 방식은 단일 광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제가 아까 그 암호키 분배는 정확하게는 통신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키라는 비트 인포메이션이 전달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통신 개념이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식을 단일 광자를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정보를 보내려면 0과 1을 구별할 수 있는 방식을 보내야 되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방식이 평광이었죠. 그래서 제가 앨리스가 보낼 때, 나는 0으로 보내고 싶을 때는 이 수평 평광 H를 보낼 거고, 그 다음에 1을 보내고 싶을 때는 V라는 평광을 해서 보내겠다라고 서로 그 앨리스랑 밥이 약속을 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보낼 때 밥이 이 측정을 여기 HV 베이시스로 측정을 잘 해주면, 그럼 항상 제대로 된 비트가 전송이 돼서 서로 또 같은 비트를 가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앨리스랑 밥이 우리 더 이상 저기 HV 베이시스로 통신하지 말고 대각 베이시스, 그러니까 DA 베이시스로 우리 통신하자. 그러면서 이쪽 평광은 0, 이쪽 평광은 1로 하자라고 서로 약속하면은, 그러면 앨리스가 이런 둘 중에 하나를 보내고 밥이 이때는 측정할 때 측정 그 베이시스를 돌려야 되죠.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아까 여기처럼 HV 베이시스로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밥이 여기서 여기 앨리스가 보낸 그 평광 베이시스에 매칭이 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는 정확한 정보가 에러 없이 0으로 보냈을 때 0이 측정되고 1로 보냈을 때 1이 측정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앨리스가 보낼 때, 이때는 보낼 때 그 DA 베이시스, 그러니까 그 대각 베이시스로 그 정보를 보내는데, 밥이 측정할 때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측정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밥이 측정하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0이라는 값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얘는 그냥 랜덤 나오죠. 0 또는 1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각선 방향의 평광은 이 호리젠탈과 버티컬의 중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완벽하게 랜덤 넘버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보낼 때 호리젠탈 평광을 보내는데 밥이 측정할 때 DA 베이시스로 측정하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랜덤 넘버 0 또는 1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이제 양자 암호에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프로토콜, 제일 처음에 제안됐던 양자 암호키 분배 방식의 첫 번째 프로토콜은 BB84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뭐 이걸 제안한 사람들이 84년도에 제안한 두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다 B로 시작했기 때문에 BB84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약간 좀 더 일반화시키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앨리스가 일단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뭐 이런 비트 시퀀스가 있으면은 하나씩 보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앨리스가 요거 첫 번째 비트를 보낼 때 얘를 꼭 0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요 각각의 값들은 보내는 순간에 랜덤하게 결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랜덤하게 결정한 다음에 자기가 그 각각의 슬롯들마다 어떤 값을 선택했는지를 앨리스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밥도 이거를 정확하게만 측정하면 두 개가 아주 좋은 암호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슬롯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슬롯에 뭐가 선택돼야 되는지 아무도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일단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광자고 두 번째 광자, 세 번째 광자라고 보실 때, 첫 번째 광자를 보낼 때 예를 들면 그냥 우연히 이걸 보낼 때 첫 번째 광자를 앨리스가 난 1을 보내겠어 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 전에 뭘 선택하냐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보내지? 그러니까 HV 방식으로 보낼지
아니면 DA 방식으로 보낼지 그거를 랜덤하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광자를 보낼 때 앨리스가 그냥 뭐 동전을 던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랜덤하게 나는 요번 첫 번째 광자는 HV 베이시스로 보낼래 라고 결정을 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방식 중에 이 방식을 사용하긴 하는데 0을 보낼지 1을 보낼지도 랜덤하게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1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광자 보낼 때도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것 쓸지 막 고민하다가 랜덤하게 선택해서 요번에도 HV 방식을 썼고, 그 다음에 어느 비트를 보낼 때도 랜덤하게 결정했는데 그냥 우연히 1이 결정된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뭐 하지 하다가 DA 방식을 쓰기로 했고, 이 중에 어느 비트를 보내지 0 또는 1 어느 걸 보내지 하다가 그냥 랜덤하게 0을 선택했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어느 방식 하지 하다가 DA를 선택하고 어느 값을 보내지도 랜덤하게 선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다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한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여기로 쭉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앨리스가 간신히 결정해가지고 잘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밥이 그 전송된 값들을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인데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비트를 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오류가 안 생기게 하려면 밥은 뭘 알아야 되냐면 앨리스가 방금 전에 HV 방식으로 보냈는지 DA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알아서 그때 광자들마다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BB84 프로토콜은 그걸 미리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앨리스가 임의의 베이시스를 선택해서 각각의 광자들마다 다른 베이시스를 보내는데 밥은 받을 때까지 어느 베이시스로 측정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제일 핵심적인 아이디어고, 그럼 되게 황당하게 들리죠? 자,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좋은 프로토콜이 되는지는 그 뒤에서 한번 계속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밥이 이거를 받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랜덤하게 선택해야겠죠. 자, 그래서 밥이 랜덤하게 난 모르겠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할래 해서 우연히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HV를 보냈는데 밥이 알 방법이 없으니까 랜덤하게 둘 중에 아무거나 찍었는데 DA가 선택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로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죠? 뭐가 나오죠? 랜덤 넘버가 나오죠. 그냥 0 또는 1이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이건 예로 우연히 맞는 숫자 1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정말 랜덤하게 나온 거지 진짜 얘가 맞아서 나온 건 전혀 아무도 보장 못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자가 도착했는데 여전히 밥은 몰라요. 그럼 또 랜덤 넘버 돌리겠죠? 그래서 동전 돌렸더니 이번에는 HV 방식이 나왔는데 다행히 보낸 방식도 HV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앨리스가 1을 보냈으면 밥은 얼마를 측정해야 되죠? 랜덤 넘버인가요? 아니겠죠? 1이겠죠, 무조건 이때. 자, 그래서 이때는 제대로 된 비트가 전송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비트에 대해서도 밥은 몰라요. 또 그냥 랜덤 넘버 돌려서 했는데 이번에 또 안 맞았어요. 자, 어떻게 되죠, 얘는? 랜덤 넘버 나와야 되죠. 이게 우연히 0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잘못 선택했어요. 또 랜덤 넘버 나오겠죠? 근데 이번엔 서로 맞지도 않아요. 아까는 그냥 랜덤 넘버였는데 0, 0끼리 맞았고 이번은 랜덤 넘버인데 1 보냈는데 0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보장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이제는 또 우연히 얘랑 베이시스가 맞았어요. 자, 그럼 얘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했는데 또 이제 우연히 베이시스가 맞았어요. 어떻게 되죠? 측정 값은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은 맞을 때는 정확한 값, 틀릴 때는 랜덤 넘버.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서로 보낸 베이시스랑 받는 베이시스랑 맞으면 정확한 전송, 틀리면 랜덤 넘버 나오겠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거 좀 어쩌자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뭘 하냐면 앨리스란 밥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고전적인 통신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전적인 디지털 통신.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은 0과 1을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안전하다고 보이는 그런 암호 체계들마저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방금 전에 제대로 밥이 받았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방금 전에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너 얼마 받았는지 물어봐야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묻지 않고 앨리스가 뭐만 얘기하냐면 나 방금 전에 첫 번째는 HV 방식으로 보냈고 두 번째도 HV, 세 번째, 네 번째는 DA 방식, 다섯 번째는 다시 HV,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베이시스를 통해서 보냈는지만 얘기하고 걔 중에 0인지 1인지를 절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밥 역시도 나 방금 전에 얼마를 측정했는지 절대로 노출을 시키지 않고 나 방금 전에 첫 번째는 그 대각선 방식, 두 번째는 HV 방식, 세 번째도 다섯 번째까지 계속 HV 방식 쓰다가 여섯 번째에 다시 DA 방식 쓰고 막 랜덤으로 섞어서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만 다 밝힙니다. 자, 그러면은 누군가 그걸 도청했을 때 정보가 있나요? 전혀 정보 없죠. 왜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건 베이스 방식만 얘기한 거지 실제로 그래서 비트가 뭔데를 밝힌 적이 전혀 없죠. 네트워크상으로. 자, 근데 이거를 서로 밝힘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몇 번째 슬롯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전송되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분명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앨리스는 HV 방식 보냈는데 밥은 DA 방식으로 측정했다. 그럼 당연히 랜덤 넘버겠죠. 자, 이때 사실은 실제로 들여다 보면은 앨리스도 1을 보냈고 밥도 1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연이죠. 그러니까 앨리스랑 밥은 실제 값을 비교하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매칭되는지 안 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버리면 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암호키는 기존의 통신하고 다른 게 전송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둘이 어그리만 하면은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만 그냥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 우리가 보낸 거 알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연히 같은 값이 전송되든 다른 값이 전송되든 무조건 버리자. 라는 게 그냥 그냥 약속입니다. 자, 그러다가 다섯 번째 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우리 같은 방식 썼네? 그럼 얘네들은 뭐 너가 얼마 보내고 내가 얼마 측정했는지 서로 밝히지 않는데 우리 이때는 분명히 제대로 된 값이 전송됐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걔네들은 밸리드한 키로 킵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만 이렇게 쭉 쳐내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애들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한테 나온 값들만 쭉 키로 간직하면 그러면 밥이 받은 이 시퀀스랑 앨리스가 보낸 시퀀스가 어때야 되죠? 무조건 일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왜 이 방식이 좋냐? 뭐 보면은 한 절반 정도 날렸잖아요. 랜덤하게 서로 맞출 때까지 계속 돌려야 되니까 절반의 경우엔 버리고 절반의 경우는 무조건 버려야 되고 절반만 얘네들을 킵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쓰냐? 그거는 중간에 도청자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면은 이게 훨씬 더 말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되게 그러니까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앨리스가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데 밥한테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그걸 왜 그랬냐면 도청자도 그거를 모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앨리스가 보내기 전에 나 지금 무슨 방식으로 보낼 거니까 받아 하면은 그것도 결국엔 디지털 통신을 통해서 보내겠죠. 그런 순간에 뭐 사실 그 도청자가 그거를 알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밝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은 그 어떤 여러분이 새로운 도청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리고 그 영어로 도청자는 보통 eavesdropper라고 하는데 근데 그 너무 기니까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eve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스펠링도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담과 이브의 그 이브처럼 씁니다, 보통은. 그래서 보통 제가 앨리스 밥이라고 하면 서로 보내고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브라고 하면은 누군가 도청을 하는 사람을 보통은 이브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도청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큐빗이 그러니까 첫 번째 광자가 쭉 날아오고 있는데 자, 도청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죠? 어떤 방식 선택할까요? 모르죠. 어떻게 하죠? 그냥 랜덤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근데 랜덤하게 선택했는데 틀린 거 선택했어요. 그러면 측정되는 값은 랜덤 넘버. 하지만 우연히 맞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자, 이 도청자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1이라는 숫자를 측정이 됐지만 이거는 원래 얘를 제대로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랜덤 넘버죠. 그리고 얘는 지금 그 앨리스가 HV 방식을 보냈는지 DA 방식을 보냈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측정한 게 다거든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DA 방식으로 했는데 1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도청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금 전의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뭐죠? 그냥 대각선으로 1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측정한 다음에 다시 재전송을 하는데 방금 전에 자기가 측정한 값에 제일 가까운 값으로 재전송을 합니다. 자, 이게 여기로 오면은 밥한테 오면은 밥도 이때 우연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선택은 제가 앞 페이지랑 똑같이 한 거거든요. 앞 페이지는 제가 전혀 도청자가 없을 때를 가정하고 전송된 결과를 쭉 보여준 거였고, 이제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앨리스랑 밥은 중간에 도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만약에 도청자가 있다면 다음 같은 일이 쭉 일어날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밥은 잘못된 베이스를 선택했는데 이브도 잘못된 베이스를 선택했고 그때 우연히 1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밥이 측정하면은 그럼 얘는 얼마를 측정할까요? 얘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브가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또 잘못 선택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측정했는데 랜덤 넘버 나오니까 0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완전히 딴 생각하겠죠? 아, 얘는 요거였나 보다. 그러면 이제 또 밥이 측정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저희 가정은 이때는 둘이 맞았다고 가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앨리스랑 밥은 맞았고 이때 이브는 틀렸는데 이브가 측정한 값마저도 틀린 값이었어요. 자, 이 값이 여기 들어와요. 그럼 얘는 얼마가 측정될까요? 랜덤 넘버죠. 자, 그래서 랜덤 넘버가 측정되는데 그러니까 0이 측정됐어요. 이게 얘랑 얘는 맞았지만 사실 원래 보낸 애랑 안 맞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에 측정하고, 그러니까 이브가 측정하고 다시 재분정수했는데 여기 어떤 값이 뭔가 나오겠죠? 둘이 맞았으면 같은 값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맞았으면 같은 값, 다른 값이면은 랜덤 넘버 쭉 나오겠죠? 그래서 쭉 됐는데, 자, 이 순간까지 아직 밥이랑 앨리스는 도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약속한 프로토콜을 따라요. 그 프로토콜이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 전송 다 끝난 다음에 앨리스는 나 각각의 슬롯들마다 어떤 베이스를 사용했는지, 밥도 여전히 각각의 슬롯마다 어떤 베이스를 사용했는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죠. 자, 그러면 그 정보 교환에 따라서 같은 베이스를 사용한 애들을 쭉 이렇게 뽑아내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만 비밀키로 사용하겠다고 생각하겠죠. 자, 이제 보면은 그러면 앨리스가 보낸 비밀키랑 그 다음에 밥이 받은 비밀키가 쭉 있는데, 앞 페이지에 도청자가 없을 때랑 그 다음에 지금 도청자가 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죠? 앞 페이지에서 도청자가 없을 때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비밀키는 다 무조건 일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같은 베이스를 써서 보내고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간에 도청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앨리스랑 밥은 같은 베이스를 썼다 하더라도 중간에 도청자가 잘못된 베이스 쓸 확률이 얼마나 되죠? 50%가 되죠. 자, 그 50% 중에 그러면은 도청자가 어떤 값을 측정했든 간에 재전송하는 값은 항상 다른 베이스로 전송하겠죠. 그러면 밥은 그거를 측정했을 때 앨리스가 보낸 비트와 매칭이 될 가능성은 얼마가 되죠? 아까 그 50%에 다시 50%가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확률은 얼마가 되죠? 25%가 맞을 가능성이, 만약에 도청자가 우연히 맞았으면은 그럼 50%의 확률로 성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청자가 다른 베이스를 선택했을 땐 50%의 확률로, 그게 그 다음 게 50%인데 그 50% 중에서도 실제로 밥이 측정한 값이 앨리스랑 안 맞을 가능성은 그거의 또 절반이니까 사실은
그 앨리스랑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도청자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저렇게 중간에 측정하고 다시 재점수하는 방식을 통한다면 앨리스랑 밥이 틀린 값을 측정할 확률은 25%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앨리스랑 밥이 이렇게 암호키를 주고, 그러니까 사실 앨리스가 밥한테 암호키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도청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앨리스가 보낸 모든 키랑 밥이 보낸 모든 키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모순이 생기죠? 아까 이 모든 프로토콜의 가장 큰 목적은 키를 실제로 디지털 통신을 통해서 비교하지 않고 이 단일 광자만 보내가지고 그 정보를 보내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모든 키를 다 비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랜덤하게 선택하면 되겠죠. 첫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일곱 번째 거, 뭐 몇 번째 걸 할지를 전송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끼리 앨리스랑 밥이 서로 합의하에 몇 번째만 우리 비교해보자 하면은 사실 이브 입장에서는 어느 거가 비교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앨리스랑 밥이 한참 동안 계속 암호키를 주고받다가 중간에 앨리스가 잠깐 들어왔다 그러면 그 구간들에서만 갑자기 에러가 막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앨리스랑 밥이 모든 키를 다 비교하지 않고 랜덤하게 선택된, 그러니까 랜덤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몇 번째는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 합의된 애들끼리만 서로 비교를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구간에서는 이브가 도청을 했고 어떤 구간에서는 안 했을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한 1000비트를 보냈는데 한 뭐 500번째 비트부터 600번째 비트까지 막 계속 에러가 막 증가했어요. 그러다 나머지는 더 이상 앞뒤로는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500에서 600비트 근처의 값들을 블락으로 잡아서 서로 동의하에 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암호키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보냈는데 만약에 베이시스가 서로 달라서 매칭이 안 됐을 걸 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서로 합의하에 걔 버리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 누군가 도청을 한 것 같아. 방금 전처럼 랜덤하게 몇 개월을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럼 어떤 구간에서 자꾸 에러가 나고 나머지는 구간에서는 에러가 안 나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그 구간 전체를 그냥 날려버리자 해서 합의하에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다?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걔들은 충분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양자암호 키 분배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좀 요약을 해보면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앨리스가 어떤 베이시스로 보낼지를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포톤들마다 얘가 앨리스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앨리스가 각각의 광자들마다 0을 보낼지 1을 보낼지마저도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받는 밥 입장에서는 얘도 어떻게 하냐면 아직까진 앨리스가 각각의 비트들마다 어떤 베이스를 썼는지 모르니까 랜덤하게 각각의 비트들마다 측정용 베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이 그러니까 밥이 이렇게 랜덤 베이스를 선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실제 값을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특정한 구간 동안 예를 들면 1024비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얼마 동안 이거를 계속 할지는 그거는 그냥 시스템 설계자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0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10,000개를 하든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충분히 누적을 시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
앨리스가 그동안에 보냈던 베이시스랑 그 다음에 밥이 그동안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베이시스를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통신을 합니다. 자, 여기는 제가 뭐 좀 극단적으로 퍼블릭 채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꼭 퍼블릭 채널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고 프라이빗 채널이 있으면 걔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퍼블릭 채널을 사용해서 서로 교환을 했다 하더라도 이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도청자 입장에서는 전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번에서 그 앨리스가 선택했던 각각의 슬롯들마다의 0이냐 1이냐 그 정보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4번에서 그 밥이 측정했던 각각의 정보들 그것도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까지는. 자,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쭉 했을 때 그 실제로 그러면 어느 슬롯에서는 앨리스랑 밥이 같은 베이스를 사용했는지 알고 어느 슬롯에서는 서로 다른 걸 썼는지 알죠? 그러면 그렇게 같은 베이스를 쓴 애들끼리만 그 비트들을 쭉 모으면은 그게 하나의 잘 정의된 그런 그 새로운 암호키 시퀀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그 암호키의 첫 번째 캔디딧이 되는 거고, 이거를 보통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그러니까 되게 많은 비트가 있었는데 이 중에 모든 애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애들만 일종의 선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프트라는 게 보통 뭐 채를 가지고 뭐 그러니까 굵은 뭐 곡식 같은 거 그 구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프티드 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애들은 분명히 이게 베이스가 서로 안 맞는 걸 알기 때문에 걔들은 랜덤 넘버가 나왔겠죠. 그래서 뭐 우연히 50%의 확률로 보낸 비트랑 받은 빛이 같을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그냥 버리고요. 그럼 이걸로만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도청자가 없었다면은 분명히 되게 안전한 전송이 되긴 했겠지만 도청자가 중간에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QKD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중간에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디지털 통신은, 자,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저장해 놓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걔의 복제가 아주 쉽다는 거고, 그 복제된 애들은 복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전혀 건드리지 않죠. 근데 그 양자 상태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상태를,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 슈퍼포지션으로 돼 있는 애들은 얘네들을 그냥 어떻게 처음에 만들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똑같은 애를 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도청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복제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 양자 암호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이유고요.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거 전송하는 동안에 중간에 도청 있었어 없었어 그거를 빨리 결정해가지고 도청 있는 구간 버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키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키 다 비교해버리면 그러면 100% 다 공개되니까 그 남는 비밀키가 없죠. 그냥 그러니까 되게 긴 암호키가 새로 생성된 첫 번째 암호키가 있으면 걔네들 중에 랜덤하게 몇 번째만 선택해가지고 앨리스랑 밥이 비교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했는데 뭐 왠지 에러가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구간들은 그냥 딱 잘라서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립시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만 그냥 실제로 암호키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꽤 좋긴 한데 이제는 여기서 약간 좀 더 그래서 아이디어란 그 양자 암호키 분배는 여기서 실제로 끝납니다. 근데 실제로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평광을 제가 보내면은 저쪽에서 이게 아무리 그 베이스가 잘 맞게 하더라도 중간에 보내다 보면 이게 공기중으로 보내면은 공기중에서 가다가 이게 그 공기중에 그 보통 이거를 그 리프렉티브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굴절률, 굴절률이 약간씩 바뀌고 아니면은 여기에 그 뭐 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마다의 그 지점에서의 어떤 그 공기의 농도 같은 게 막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광이 가다가 실제로 이게 그 약간씩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광자를 보낼 때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 저기 서울시 어디에 있는 데까지 보내는데 제가 이렇게 그 만원경으로 단일 광자 딱 맞춰가지고 매번마다 보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레이저 딱 쏴서 보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광섬유를 사용합니다. 근데 광섬유가 그 안에 그 광자가 가다 보면은 광섬유도 이게 막 주변에서 막 바이브레이션인지 뭐가 있으면은 그 편광이 전달되다가 얘가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착하면은 반드시 얘가 100%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중간에 도청자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측정 방식의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중간 전달되는 그 미디엄의 어떤 오류에 그 이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씩의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암호키 분배 장치를 개발할 때는 첫 번째로 가정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도청자가 없다 하더라도 약간의 에러는 발생한다. 근데 그 에러의 레이트를 최소화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한 3%에서 5% 정도는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그 정도의 에러만 나온다면 그러면 이때는 그 도청자가 없었다고 보통은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도청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교하지 않은 키들 중에서 일부는 에러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를 이제는 우리가 가정하는 게 뭐냐면 모든 비트가 제대로 서로 공유가 됐다는 건데 공유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씩 틀린 애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에러 커렉션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에러 커렉션을 하려면 제일 좋은 건 모든 비트를 다 빗 바이 빗으로 비교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모든 비트가 다 공개가 되는 거죠. 이거 그렇게 하지 않고 통신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건 보안성 때문보다도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다 보낸 다음에 다 갔는지 다 100비트 보내고 난 다음에 100비트 다 비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체크섬이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체크섬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는 그 뭐 예를 들어 이렇게 6개 비트를 보냈다. 그리고 이쪽에도 6개 비트를 받았다. 그러면 이 중에 뭐 체크섬 계산하는 방식은 되게 많은데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중에 1을 가진 비트의 수가 몇 개인지 그러면 여기는 3개의 비트가 1을 가지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개의 비트가 1을 가지는 거 확인하면은 그러면 이걸로 적어도 이게 만약에 전송에서 에러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개수가 같을 확률은 예를 들면 적어도 2개의 비트가 바뀌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면은 그럼 여전히 3개의 1이라는 비트는 보일 텐데 그럴 확률은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매번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거를 만족시켜야 될 확률이 그러니까 낮은 그러니까 동시에 2개가 다 바뀔 확률은 생각보다 좀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중간에 어떤 비트의 에러, 그러니까 빗 플립 에러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블락의 크기가 엄청 길어지면 그럼 그 안에서는 막 얘네들끼리 비트가 막 플립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뭐 큰 단위로도 자르고 그 다음에 얘네들 다시 좀 작은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비트들마다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일반적으로 체크섬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이 중에서 1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니면 0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따지는 이런 그래서 실제로 보낼 때는 개수가 몇 개인지도 보내지 않고 여기에 1의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 그것만 보내는 방식을 패러티 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티 비트가 이 에러 디텍션의 가장 프리미티브한 그러니까 가장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이런 방식을 해가지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그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낸 다음에 그 비트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비트를 자체를 그냥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되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그러니까 우리가 빼먹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자 제가 만약에 아주 간단하게 2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비트에 대해서 저희가 뭐를 했냐면 뭐 예를 들면 이게 01, 01이라 가지고 얘네들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패러티 값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1이라는 게 홀수개만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러티를 얻었겠죠.
자, 이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신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페러티를 계산해서 서로 비교하기 전이랑 페러티를 계산해서 실제로 그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비교를 한 후랑 여기에 남아있는 이 비밀키가 그만 똑같이 안전할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희가 만약에 뭐 이거를 뭐 그 x라는 값, 그 다음에 y라는 값으로 했을 때 x 비트, y 비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네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하죠. 하지만 제가 요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들 간에 다 합쳐봤자 그 안에 있는 1의 개수는 하나다. 아니면 두 개의 합은 1이다. 그 정보를 줬다는 얘기는 이미 자유도를 하나 잃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의 임의의, 그러니까 모르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간의 관계식이 하나도 없다면 그럼 자유도는 두 개인데 만약에 제가 얘네들 더하기 이 두 개의 값의 합은 1이다. 이런 걸 주면은 더 이상 이건 자유도가 두 개가 아니라 자유도가 하나로 떨어지죠. 그래서 비밀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희가 이거에 뭐 직접적인 비트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네들 간에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었다는 걸 밝히는 순간 그만큼 정보를 하나씩 잃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를 두 개의 비트로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두 개만큼의 안전한 비트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사실 가지고 있는 안전성은 한 개 비트 정도의 안전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엔 뭐를 하냐면 프라이버시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단계를 통해 가지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얘가 이거는 두 개 비트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네 개 비트가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안에 얘네들은 지금 1의 개수가 짝수개가 있다. 그러니까 페러티가 1의 개수를 따지는 페러티였다면 얘는 우리가 1이 이분계인 거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러면 4비트가 완전하게 다 공개가 안 된 게 아니라 적어도 얘네들 간의 특성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 비트에 대한 정보는 이미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성은 3개 비트만 남는데 그러면 이거를 3개 비트짜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들면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를 여기서 추출해내는데 예를 들어 얘랑 뭐 얘들의 합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얘랑 뭐 아니면 얘 그리고 얘는 또 이 중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새로운 비트를 만들면 그러면 여전히 얘들 안에 숨어있던 그 3개 비트에 해당하는 그런 안전성은 여전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거를 마지막에 프라이버시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안타깝게도 키의 개수는 계속 줄어들겠죠. 아까도 봤듯이 첫 번째 이 7번째 스텝에서 얻었던 그 키의 길이랑 그 다음에 중간에 도청이 있었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낭비했던 그런 키들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에러 커렉션 하느라고 여기서 사용했던 애들만큼을 다시 또 프라이버시 앰플리케이션을 또 줄입니다. 그래서 키는 처음에 우리가 나눠 가졌던 만큼 충분히 긴 게 아니라 점점점 계속 줄어듭니다. 대신에 그 키의 퀄리티는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보통은 BB84 QKD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BB84 프로토콜이 아니라 양자 얽힘에 기반한 그런 또 다른 양자 암호키 분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